자, 미분 활용의 마지막 단원 속도, 가속도와 미분입니다. 그림을 보고 평균 속도, 속도, 속력, 가속도 야, 이 새끼야. 자, 얘한테 그랬어요? 예, 정의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제가 괜찮겠죠? 이제? 자꾸 이렇게 제 수업 영상에 프로젝터 회사가 광고를 남기고 싶어 하는데 제 구독자 고작 150명 수준인데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안 그래도 되는데, 그죠? 네. 자, 밑에 그림 보시면 저 그림 무슨 그림이냐면 물체의 운동을 우리가 묘사해 보겠다 이거예요. 뭘 이용해서? 미분을 이용해서. 근데 당연히 아주 단순한 것부터 시작하는 건데 이 수학2 과정에서 묘사하는 물체의 운동은 어떤 운동이냐 하면 한 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의 운동이에요. 즉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자유로운 운동 7렐레 8렐레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점 하나가 이렇게 가든지 반대로 가든지 일단 방향은 둘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 점점 빨라지든지 점점 느려지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의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굉장히 복잡해질 수도 있죠. 만약에 점이 있는데 이 손끝이 잘 보세요. 점이 이런 식으로 미친놈같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럼 일직선상으로 움직여도 뭐 생각보다 좀 복잡하게 묘사를 할 수는 있죠. 근데 여튼 우리가 다루는 운동은 한 점 위를 움직인다라는 거고, 혹시 여러분들 이제 이과 선택하셔가지고 미적분을 배우시면 평면 위를 움직이는 물체 운동의 해석을 배우게 됩니다. 아시겠죠? 여튼 직선 위를 움직이는 물체 운동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점 P라는 놈은 x 좌표 하나밖에 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 x 좌표는 당연히 뭐에 대해 서술이 되겠습니까? 시간에 대한 함수로 서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t가 시각이잖아요. 시각이 얼마나 변했을 때 현재 p의 위치가 어디냐라는 거죠. 즉 이 x라는 건 뭐냐면 x 좌표이면서 점 p의 위치인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이해하시겠죠? 얘는 시각 t에 대한 점 p의 위치입니다. 자, 그럼 평균 속도부터 써볼게요. 평균 속도는 보통 VA라고 써요. 에버리지란 얘기죠. 네. 자, 평균 속도라는 놈은 사실상 뭐하고 똑같을 거 아니야? 평균 변화량하고 똑같을 거 같죠? 맞아요? 평균이만 붙었으니까. 네. 그리고 제가 지금 위치라는 표현을 쓰는데 위치의 변화량을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저 x는 ft를 함수로 보면 t가 독립변수이고 x가 종속변수거든요. 그죠? 그러면 평균 변화율이라는 것은 뭐가 되냐면 시각의 변화량, 시각의 변화량을 우리 뭐라고 부르죠? 시간이라고 불러요.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게 지금 시간이 몇 시냐? 이거 틀린 표현입니다. 아시겠죠? 지금 시각이 몇 시냐?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진짜입니다. 아시겠죠? 예. 시각입니다. 현재 어떤 시점에서의 값은 시각이고, 그 다음에 특정 두 시점 사이의 간격의 시각차를 시간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쨌거나 이 평균 속도는 속도의 정의를 알고 계시죠? 속도의 정의 알아요? 몰라요? 이 친구들 물리에 대한 지식이 너무 없어서. 시각의 변화량, 즉 시간분해. 분자에 뭐가 오죠? 위치의 변화량이 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사실 뭐가 와야 되면 t가 아니고 델타 t라고 써야 돼요. 왜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운 거속식 공식에서는 t라고 그냥 막 써버리죠. 근데 이 t는 시각이기 때문에 원래 그렇게 쓰시면 안 되고요. 네, 델타 t라고 쓰셔야 돼요. 위에는 뭐가 와야 되냐면 델타 f가 와야겠죠. 위치의 변화량.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써보면 델타 f 대신에 뭘 쓸 수 있냐면 델타 t분의 f t 플러스 델타 t. 혹시 작은가? 보이시죠? ft라고 쓸 수 있죠. 그지? 요거씩 봐봐. 너네가 배웠던 뭐하고 똑같냐? 평균 변화식하고 똑같지? 똑같지 않니? x 대신에 t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구현하자면 분모가 뭐냐면
시각의 변화량, 즉 시간이고요. 분자가 위치의 변화량. 이 위치의 변화량, 시각의 변화량도 시간이라고 줄여 쓰잖아요. 그러니까 위치의 변화량도 줄여서 변위라고 씁니다. 아시겠죠? 변위라고 써요. 실제 용어니까 변위라는 용어는 좀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런데 당연히 평균 속도는 실제 속도이겠습니까? 실제 속도가 아니겠습니까? 실제 속도가 아닙니다. 제가 광주에서 출발해서 서울까지 도착하는데 도로상의 총 거리가 300km라고 가정합시다. 알겠죠? 그럼 제가 3시간 만에 도착했어요. 그러면 3분의 300km, 즉 100km/h 잖아요? 평균 속도가. 근데 여러분들이 직접 출발해서 가보시면 내가 정작 100km로 달린 순간은 얼마 안 됩니다. 맞잖아요. 일단 0km 시작을 해야 되고, 그죠? 가속을 쭉쭉쭉쭉 하다가 이미 나는 속도를 잃었기 때문에 평균 100을 만들려면 100을 넘어가는 순간이 있어야 되죠. 100을 넘겨서 어찌어찌 내가 평균 100을 맞췄다고 해도 앞차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잡는다든지, 맞아요? 아니면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도로가 곡선으로 바뀌면서 등속도 운동을 해도 속도가 바뀌는 운동을 한다든지, 여튼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 100km로 움직이는 상황은 많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평균 속도는 사실 진짜 속도가 아닌 거죠. 그래서 진짜 속도를 알려면 우리 뭐 한다? 평균 변화의 극한을 취한다라고 했죠. 네. 그래서 실제 속도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실제 속도는 리미트 델타 t가 0으로 갈 때, 여기는 델타 f라고 하지 말고 델타 x라고 할게요. 이렇게 쓰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델타 t분의 여기를 델타 x라고 볼 수 있죠. 그죠? 다시 보시면 델타 t가 0으로 갈 때 약간 좀 잠이 들 깨가지고 ft 플러스 델타 t 마이너스 ft 그리고 델타 t 이렇게 쓸 수 있죠. 아니야. 글씨 크게 써드리고 싶은데 좀 소심해가지고. 됐죠? 네. 그럼 실제로 이게 뭡니까? 도함수의 정의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dx by dt라고 볼 수 있네요. 혹은 f't라고 볼 수 있겠네요. 맞죠? 이걸로 어떤 결론을 내립니까? 아, 속도는 위치를 시간에 대해 미분하는 것이다 라는 결론을 얻죠. 그죠? 속도는 위치를 시간에 대해 미분하는 것 이라는 결론을 얻어요. 여러분들 속도의 단위 아세요? 속도의 단위가 쓰지 마세요. 미터 퍼 세컨즈를 쓰죠. 맞아요? 이 미터가 뭡니까? 위치의 단위예요. 세컨즈가 뭐예요? 그렇죠. 시간의 단위죠. 그러니까 이걸 보고 뭘 알 수 있죠, 사실은. 아, 위치를 시간에 대해 미분했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단위가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냥 만드는 게 아니고 이 식을 보고 단위를 만드는 겁니다. 그럼 단위를 알고 있으면 식을 예측할 수도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다음 가속도입니다. 가속도는 여러분들 자동차를 앞으로 가게 하려면 뭘 밟죠? 뭘 밟아요? 일명 한국에서 엑셀이라고 많이 부르고 악셀레이터라고 잘못 부르고 악셀러레이트라고 하죠. 악셀러레이터. 그죠? 예. 그 악셀러레이트에서 A를 따서 가속도를 보통 A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예. 요 A는 시간에 대한 속도의 변화율의 극한입니다. 즉 속도를 시간에 대해 미분한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바로 써볼게요. 식을 델타 t가 0으로 갈 때 델타 t분의 델타 v인 거예요. 그래서 델타 t가 0으로 갈 때 좀 칸이 좁나요? 거기? 죄송합니다. 너무 많은 걸 쓰고 있군요 제가. 델타 t분의 v t 플러스 델타 t
마이너스 vt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맞냐? 그럼 얘는 dv by dt다 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미 v라는 놈이 뭐하고 같아요? dx by dt하고 같죠? 이거를 x를 이용한 식으로 표현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 그 라이프니츠의 미분기를 좀 싫어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이렇게 씁니다. 아니, v가 아니고 x에 x. 네. 잘못 읽겠어요. 네. 이렇게. 근데 뉴턴의 미분기로 쓰면 그냥 이렇게 쓰면 되거든요. 꿀이죠. 네. 그래서 이제 이 기호를 싫어하시는데 이 기호가 뭔 뜻인지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알겠죠? 네. 자, 이걸 쓴다고 하면 이렇게 좀 분리해서 따로 생각해보죠. 알겠죠? 네. 근데 아까 제가 V가 뭐라고 했죠? 아까? 하지 않았나요? 맞아요? 이제 이거 합쳤으면 되는 거예요. D가 몇 개 있죠? 2개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쓴 겁니다. 이건 DT가 2개 있죠? 네. 그래서 원래 이렇게 써야 되는데 존나 불편하니까 앞으로 이렇게 쓰자. 이렇게 약속한 거야. 이 과정을 좀 보시면 저 제곱의 위치가 굳이 헷갈리지 않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냥 외우라고 하면 뭐 이걸 여기다 쓰기도 하고 이걸 여기다 쓰기도 하고 난리더라고요. 알겠죠? 네. 그래서 이 과정을 보시면 헷갈리지 않죠. 이제 이걸 사실상 뭐라고 볼 수 있냐면 2번 미분했다. 이게 미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x를 3번 미분한다면 어떻게 쓰겠냐? 이렇게 쓰면 되죠 뭐. 이제 안 헷갈리죠? 네, 그냥 이렇게 쓰시면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사실 뭐 뉴턴 미분기호가 더 편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아무튼 쓰시다 보면 이게 더 편합니다. 알겠죠? 어쨌거나 가속도는 뭐라고 볼 수 있냐? 이거 쓰지 마라. 공간도 없지? 가속도는 뭐라고 볼 수 있냐? 속도를 시간에 대해 미분한 것이다. 혹은 위치를 시간에 대해 2번 미분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속도든 가속도든 전부 다 시각에 관한 함수로 주어지겠죠. 맞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문제 2번 볼게요. 지상 30m 높이에서 매초 25m 속도로 이 상황을 제가 그림으로 그려드릴게요. 자, 여기 땅바닥입니다. 땅바닥이에요. 지면이라고 할 수 있죠. 그죠? 그럼 지상 30m라는 것은 여기서 이미 30m로 올라가서 뭐 이런 절벽 같은 데서, 그죠? 네. 여기에서 뭔가 물체를 던지는 거야. 매초 25m 속도로 던진다는 것은 물체를 처음 던져내는 순간, 순간 속도가 25m/s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근데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물체는 반드시 일직선으로 움직인다 그랬죠. 그러니까 니네 생각하는 것처럼 이야 하고 이렇게 던진 게 아니야. 어떻게 던진 거야? 발사! 이거 올라가다가 그냥 내려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냥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운동하면 계속 겹쳐 그리니까 눈에 좀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비록 얘가 위아래로 움직이는 운동이지만, 그리고 여기 사실 가상의 물체라서 이거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이렇게 쏘아 올려서 이렇게 떨어진다고도 많이 그리죠. 근데 실제로 옆으로 이동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냥 여기서 올라갔다 해서 내려온다고 하면 잘 안 보이잖아요. 겹쳐가지고. 그지? 그래서 이렇게 펼쳐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를 처음 출발한 순간이 25m/s였다. 처음 속도, 그죠? t초의 지상으로부터의 높이가 sm다라는 얘기니까 이건 높이 자체가 지금 뭐냐면 시간에 대한 함수, 즉 위치인 겁니다. 아시겠죠? 이랬을 때 저 s라는 식이 저렇게 나와 있다. 물음에 답하시오. 자, 1번. 던진 다음 2초 후 3초 후에 속도를 구하시오. 얘가 결과적으로 뭐라고요? 위치라니까요. 위치. 그죠? 그럼 속도를 알고 싶으면 뭐 하면 된다고?
위치를 시간에 대해 미분한다. 그래서 저 s라는 놈을, 이 속도라는 놈은 t에 관한 함수일 텐데 얘는 저 s라는 놈을 뭐 하면 되죠? 시간에 대해 미분하시면 되죠. 그럼 25 마이너스 10t 이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2초 후의 속도 v2는 얼마예요? 5 m/s. 3초 후의 속도 v3는요? 마이너스 5 m/s. 이게 되죠. 맞습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5 m/s는 뭘 뜻하냐면 내가 처음 던진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뜻합니다. 알겠죠? 예. 속도에서의 부호는 뭐냐면 단순히 방향이 반대이다는 뜻입니다. 제가 어차피 일직선상으로 움직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플러스로 어느 방향을 보시는 상관없는데 한 방향을 플러스로 봤다면 반대 방향은 무조건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대충 이런 걸 알 수 있잖아요. 뭐 이런 지점에서 t가 2였다면 그죠? 뭐 이런 지점에서 t가 3이겠군. 맞아요. 2초일 때랑 3초일 때는 방향이 반대니까. 이해되시죠? 네. 정확한 위치를 잡은 건 아닙니다. 알겠죠? 다음, 이 돌이 땅에 떨어질 때의 속도를 구하시오. 땅에 떨어진다는 말은 위치가 얼마란 얘기죠? 위치가 0이라는 얘기죠? 알겠죠? 선생님, 여기 위치가 0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다시 위치식으로 돌아가 봅시다. 다시 위치식으로 돌아가서 t에 0 넣어보세요. 얼마 나와요? 야, 그러니까 30m 위에서 던지고 있다는 얘기를 이미 문제에서 하고 있다. 맞냐? 그지? 니네가 모를까봐 써준 거야. 이거 안 써도 돼 원래. 사실 이것도 안 써도 됩니다. 자, 이 V식에다가 0 넣어보세요. 얼마야? 처음 속도 25라고 이미 이 식에 다 나와 있어요. 처음 위치가 지상으로부터 30m고 처음 속도가 25다 이미 나와 있어요. 사실 가속도도 마이너스 12도 다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원래 아무것도 안 써도 돼요. 그래서 그냥 다 저 식만으로 묘사가 되거든요. 근데 아직 익숙하지 않으니까 저 식에 대한 묘사를 곁들이는 거죠. 아시겠죠? 어쨌거나 이 돌이 땅에 떨어질 때 속도도 땅에 떨어질 때는 S가 0 될 때입니다. 그래서 S가 0에서 30 더하기 25t 마이너스 5t의 제곱은 0이다. 이걸 풀어요. 이걸 풀면 t는 마이너스 2라고 6 나오거든요. 마이너스는 불가능하죠. 그죠? 시각이라는 것은 항상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기 때문에 음의 시간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양의 시간만 가능하죠. 그래서 6초예요. 그러면 땅에 떨어질 때 속도는 6초 후의 속도니까 v6를 구하시면 되겠죠. 그럼 얼마 되겠냐? 마이너스 35 m/s가 되겠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내가 25 m/s로 쏘아 올렸는데 중력에 의해서 계속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해서 결국 땅에 닿는 순간은 처음 던진 속도보다 절대값 자체가 더 크게, 그죠? 예,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런 얘기죠. 다음, 요놈이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 높이를 구하시오 라고 했는데 최고 높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죠? 최고 높이에 도달한다는 것은 V가 0이 된다는 걸 뜻합니다. 아시겠죠? 아까 V식이 뭐였냐면 뭐였죠? 25-10t였죠? 그러니까 25-10t 이놈이 0이어야 되니까 t라는 놈은 얼마예요? 2분의 5입니까? 이해되시죠? 따라서 최고 높이인 Smax는 아까 그 위치식에다가 2분의 5를 넣으셔야 돼요. 근데 졸라 계산하기 싫잖아요? 그죠? 졸라 계산하기 싫잖아요? 네, 계산해드리죠. 61.25m다 라는 거고요. 다음, 이 돌이 땅에 떨어질 때까지 평균 속력을 구하시오 라고 했죠. 그죠? 네. 평균 속력은 어차피 총 시간분의 총 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죠? 네. 총 시간 이미 나와 있어요. 얼마예요? 언제 바닥에 떨어진다고 했지? 6초.
그럼 6분의 얼마겠죠? 그럼 총 거리를 구하면 되는데 총 거리는 이만큼 하고 이만큼인데 어차피 여기 이 부분은 겹치기 때문에 여기 30인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맞아요? 여기만 구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럼 2초까지 움직인 거리만 알면 되죠. 2초일 때 위치 알면 되죠. 맞습니까? 2초일 때 위치 얼마입니까? S2 얼마냐고? 아까 S식에다 이 대입해봐 얼마야? 60이에요? 60? 아니, 가만히 있어. 60이죠? 이 말은 뭘 뜻하냐면 여기가 사실 30이다 이걸 뜻해요. 맞냐? 맞아요, 맞아요. 근데 60 진짜 맞아요? 최고 높이에 도달했을 때 높이가 61.25라는데? 여기가 31.25 아닙니까? 아, 2일 때가 아니고 2.5일 때죠? 네. 31.25. 그죠? 아까 우리가 계산한 게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 높이가 61.25니까 이미 30 여기 있으니까 31.25죠? 네. 여기가 61.25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따라서 S2는 필요 없네요. 네, 필요 없고요. S2분의 5가 필요하죠? 이놈이 61.25니까 따라서 평균 속력은 총 시간은 6초인 거 알고 있고요. 총 거리는 그럼 얼마죠? 61.25랑 31.25 더해야 되죠? 얼마냐? 92.5니? 맞아요? 네, 진짜 61.25 더하기 31.25 하셔야 되죠? 그래서 6분의 92.5입니다. 이건 뭐 딱히 나눠 떨어지지 않으니까 대충 제가 계산해 드리면 15.4 엄마야 난리네. 15.4 대략 이 정도 됩니다. 알겠죠? 정확한 값은 계산하지 않겠고요. 그래서 처음에 주어져 있는 그 위치식 있죠? 그 식을 보고 이런 것들이 좀 예측이 돼야 한다는 얘기죠. 미분도 좀 해가면서. 알겠죠? 이 물체가 이렇게 운동하겠구나. 좀 예측이 돼야 한다는 얘기고. 여학생들이 별로 이 단어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기뻐하십시오. 잘 나오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 교육과정에서 그러니까 과학 선택을 두 과목만 하게 하면서부터 잘 나오지 않아요. 물리 선택자에게 유리한 영역이다라고 해서 의도적으로 출제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예전에는 잘 나왔었는데 이제 잘 안 나와요. 내신 시험에서는 늘지 않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히 모의고사나 수능에서는 여기를 피해가려는 그런 경향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좀 편안하게 들으시면 돼야겠죠? 그리고 뭐 참고로 알려드리면 지금 위치식이 t관은 2차식이죠. 그럼 이거 두 번 미분하면 상수되거든요. 그러면 가속도가 일정하다는 얘기예요. 이런 운동을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합니다. 이걸 두 번 미분하면 뭐 나오죠? 마이너스 10 나오죠. 그 마이너스 10의 10은 중력 가속도 9.8을 근사화한 거고요. 마이너스가 왜 붙어 있냐면 물체가 처음 운동한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가속도가 작용하고 있다니까 아 내가 지면에 대해서 역방향으로 물체를 던지고 있구나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어요. 이런 운동을 연직 상방 운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시겠죠? 어차피 중력을 이용하는 문제들이 좀 나오는데 중력을 이용하면 운동은 세 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 중력을 거스르는 운동, 연직 상방 운동. 두 번째 그냥 가만히 떨어뜨리는 운동, 자유낙하 운동. 세 번째 중력의 힘을 받는 운동, 아래를 향해서 내 던지는 연직 하방 운동. 이 세 개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왜 이거밖에 없냐면 어차피 일직선을 움직여야 되기 때문이죠. 그러면 3번을 보시면 어떤 느낌입니까? 이건 T에 관한 3차식이라서 등 가속도 운동이 아니구나. 즉 가속도가 변하는 운동이구나. 이런 느낌이 좀 들죠. 물론 이런 거 몰라도 문제 푸는데 아무 지장도 없습니다. 알겠죠? 네. 자, 점 P의 진행 방향이 바뀌는 시각. 진행 방향이 바뀐다라는 얘기는 속도의 부호가 바뀐다라는 거죠. 그러면 속도의 극대 혹은 극소를 구하시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x를 미분합니다. vt는 저 x를
t에 대해 미분하는 거거든요. 미분해 보시면 t의 제곱 마이너스 10t 플러스 16 이게 돼요. 그래서 얘를 그래프로 그려보시면 2차 함수니까 이런 형태로 2, 8 이렇게 나오죠? 맞불이니까 t는 2에서 극대, 8에서 극소 이렇게 되는 거니까. 따라서 2초일 때하고 8초일 때 방향이 바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출발해서 2초까지는 처음 방향으로 움직이다가 2초부터 8초까지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다가 다시 8초 이후에는 처음 방향으로 움직이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운동인 거죠. 이렇게 가다가 다시 이렇게 가는, 그죠? 네, 그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번. 여기에서 최대 속력을 구하시오 라고 나오는데, 뭐 예전에는 속력과 속도를 딱히 구분하지 않고 쓰셨을 수도 있는데, 속력과 속도는 구분해야 하는 개념이에요. 알겠죠? 속도는 뭘 가지고 하는 거냐면 변위, 즉 위치의 변화량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속력은 뭐 가지고 하는 거냐면 이동거리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속시에서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다 이렇게 외우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게 속력이에요. 속력. 아시겠죠? 물론 물체의 운동 방향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속도와 속력이 같은 개념이 되기 때문에 상관없어지기도 하는데, 여튼 엄밀히 말해서 속력은 그런 면에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알겠죠? 네. 근데 이동거리를 우리가 계산해서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그냥 속도라는 것은 방향성이 있고 속력이라는 것은 방향성이 없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방향성이 없다는 말을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함수의 절대값 씌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일단 볼게요. 자, 구간 내에서 VT의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알겠죠? 지금 VT의 식이 2차 함수였잖아요? 맞아요? 네. VT 한 번 더 써보죠. 이었어요. 자, 이걸 제가 그래프를 그려보면 대충 그려보면 진짜 대충 그릴 겁니다. 알겠죠? 아주 대충 그릴 거예요. 넘어갔는데. 이게 0초일 때 16 아닙니까? 근데 2초부터만 그리면 되니까. 그죠? 그러면 2초일 때 여기라고 합시다. 알았죠? 그러면 아래로 볼록하게 이렇게 가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좀 많이 봐서 고쳤는데 비슷하군요. 네. 한 번만 더 재도전. 광고 그만해 이 새끼들아. 대충 이렇게 하죠. 알겠죠? 안 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 정도만 해야 돼요. 너무 올라가면 안 돼요. 9초까지만 제가 그린다 그랬죠? 네. 야, 9의 값을 계산해봐. 얼마니? 9 넣어봐. 81, 90, 마이너스 9, 7이죠. 와, 진짜 미쳤구나 오늘. 칠이란 말이에요. 아, 진짜 못해먹겠네. 7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여기 꼭지점이 얼마냐면 지금 5, 마이너스 9예요. 근데 속력이라는 것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 것도 다 같은 방향으로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사실 속력이 가장 큰 순간이 이때죠. 이때가 아니죠. 속도가 가장 큰 순간은 여기에요. 근데 속력이 가장 큰 순간은 이때입니다. 알겠죠? 이거 이제 보통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절대값의 그래프를 그리게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이 최대 속력이라는 거 뭐라고 해석하면 되냐면 그냥 이 VT의 절대값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럼 절대값 그래프를 그리면 얘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때가 뭐가 되겠냐면 5,9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최대 속력은 이때입니다. 9입니다. 9. 속도와 속력은 운동 방향이 바뀌지 않으면 같은 값이지만 운동 방향이 바뀌면 아주 다른 값이 될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속도와 속력의 극단적인 예를 들어주는 게 뭐가 있냐면 원운동이죠. 원운동.
어떤 물체가 여기에 출발해서 반지를 뭐 편의상 5라고 합시다. 알겠죠?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아서 이렇게 왔어요. 알겠죠? 근데 이때 뭐 5초가 걸렸다고 합시다. 그럼 속력을 보면 이게 속력입니다. 알겠죠? 속력은 시간 5분에 뭐에 둘래? 10파인가요? 맞아요? 그래서 2파이가 되거든요. 그죠? 근데 속도를 보면 속도는 뭐예요? 5분에 위치의 변화량인데 위치는 변하지 않았죠? 0이에요. 얘 속도는 0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좀 속도와 속력에 약간 극명하게 차이를 보여주는 그런 예제고요. 그러니까 방향이 변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방향이 안 변하면 속도와 속력이 같아요. 자, 그런데 사실 이 단원이 속도, 가속도 이딴 거 배우자고 하는 단원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변화율의 개념을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되는 모든 영역으로 확대하자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 속도, 가속도를 이용해서 변화율의 개념을 적용하게 하려고 이미 작업을 엄청 해놨죠.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부터 거속시 나온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나중에 미분 배울 때 변화율의 개념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물체의 운동을 가지고 변화율에 대한 해석을 시킨 거죠. 아시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미분의 개념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한정적으로 속도에 대해서만 할 필요 없겠죠. 시간에 대한 함수이기만 하다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물체의 길이가 시시각각 변한다 이 말입니다. 혹은 넓이가 변해요. 혹은 부피가 변해요. 그럼 그것들의 변화를 역시 전부 다 뭘로 해석할 수 있다? 미분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뭐 내용 간단하지만 한 번만 적어봅시다. 시각 t에서의 길이 L의 변화율입니다. 어떻게 한다고 했냐면 t를 0으로 보내고 델타 t분의 델타 L을 하시면 되겠죠? 이건 이제 사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냥 L을 뭐에 대해서 미분하면 돼요? t에 대해서 미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나머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앞에 안 보고 써보세요. 똑같습니다. 결국 변화율을 구한다는 것은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가 변화를 구하고자 하는 값을 시각에 대한 함수로 쓰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야 미분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해하시겠죠? 네. 자,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밑면이 없는 원뿔 모양의 빈 그릇이 있는데 이 그릇의 밑면 넓이가 36화이고 그러니까 밑면에 반지름을 준 겁니다. 높이는 12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그릇이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예요. 대략 이렇게 그림 잘 그리기 힘드네요 오늘. 대략 이렇게 생겼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이쪽이 좋다. 이쪽 가져야겠다. 맞습니까? 네. 이렇게 생겼고 여기 반지름을 재보면 반지름이 6이다 라는 거고요. 높이 얼마라고 되어있냐? 10이라고 되어있냐? 여기 10이다 이런 얘기죠. 여기까지 아시겠죠? 네. 근데 여기다가 물을 채울 거예요. 물을 채우는데 물을 채우니까 물이 이렇게 차겠죠. 맞죠? 네. 이렇게 찬다 이겁니다. 근데 매 초마다 높이가 2씩 증가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 높이가 2씩 증가하니까 반지름을 시간에 대해 써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이 부분을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여기를 2t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몇 초마다 t씩 증가, 2씩 증가하니까 1초일 때 2, 2초일 때 4, 3초일 때 6 맞아요? 근데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은 지금 닮음이죠? 맞죠? 그럼 수면의 반지름은 뭐라고 볼 수 있냐면 t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t초 수면의 넓이를 제가 s라고 하면 st는 뭐가 되냐면 파이 t의 제곱이 됩니다. 이것도 이해되시겠죠? 그 다음에 물의 부피. 물의 부피는 얼마가 되죠? 이게 지금 밑넓이고 높이 곱하고 3분의 1 하시면 되잖아요. 얼마가 될 거냐면 3분의 2파이 t의 세제곱 되겠죠? 원뿔의 부피 구할 줄 아시죠? 맞습니까?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이 부피의 넓이에 대한 변화율이죠. 그러니까 선생님 그럼 부피를 넓이에 대해서 식을 써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럼 어렵잖아요. 그래서 뭘 이용할 거냐면 이걸 이용할 거예요. 이놈은 이거하고 같겠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부피는 부피대로 시간에 대해서 미분합니다. 그럼 뭐가 나오죠? 이게 나와요? 그 다음에 넓이는 넓이대로 시간에 대해 미분합니다. 이게 나옵니까? 맞죠? 그래서 이게 그냥 t예요, t. 이해하시겠죠? 네. 근데 문제에서 뭘 물었냐면 수면의 높이가 8이 되는 순간 얘를 구하라고. 일반적으로 얘를 구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수면의 높이가 8이다. 근데 수면의 높이라는 놈이 2t죠. 이놈이 8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t가 4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값은 얼마냐면 4가 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이해하시겠죠? 어쨌거나 구하라는 것에 어떤 별량 자체를 뭐에 관한 식으로? 시각에 관한 식으로 쓰시기만 하면 변화를 구하는 거 어렵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식만 쓰면 돼요. 아시겠죠? 네. 시간에 대해서 식만 써내는데 성공하면 변화를 무조건 구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미분 못한 학생 없을 거니까. 알겠죠? 두 번째. 이 6번 문제 보시면 이게 아주 유명한 문제거든요. 학교 내신에 진짜 단권으로 출제된 문제인데 이것도 너버 때문에 그 과학 선택 이후로 잘 안 나오고 있어요. 자취를 감췄어요. 알겠죠? 예. 근데 내신에는 나올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알겠죠? 예. 특히 학교 선생님이 이 문제를 강조하시면 거의 나온다고 보면 되는데 학생들이 생각보다 잘 못 푸는데 그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리죠. 자, 이 상황을 제가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가로등이 있어요. 높이가 4m짜리. 알겠죠? 네. 그리고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마음처럼 안 되는군요. 네. 자, 이 막대기가 사람입니다. 알았니? 지워버릴게요. 다시 그릴게요. 사람이 있는데 키가 얼마 정도라고 했냐면 1.8m라고 했어요. 이 정도 되면 될까? 이 정도? 이 상황을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대충 그리세요. 이렇게. 그래서 이 가로등의 높이가 4m, 그 다음에 사람의 키가 1.8m, 이런 상황인 거죠. 맞죠? 그럼 여기서 이제 시간 왜 이렇게 작니? 4m, 1.8m, 여기 수직, 여기 수직, 이런 상황입니다. 이걸 상황을 니네가 생각을 해봐. 여기 가로등이 켜져 있거든. 근데 니네가 가로등 바로 밑에 있다고 생각해봐. 내가 가로등 가로 아래에 있으면 내 그림자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내 그림자의 크기가 0인 겁니다. 알겠죠? 근데 내가 가로등에서 조금씩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면 빛이 이렇게 내 머리 끝을 스쳐 지나가면서 뭐가 생겨요? 그림자가 생기죠. 그래서 내가 가로등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림자의 길이가 증가하는 거죠. 그럼 사실 여기가 그림자 아닙니까 지금? 그죠? 네. 여기 이 부분이 바로 뭐가 되겠냐면 그림자가 되는 거죠.
근데 문제를 잘 보십시오. 문제에서 뭘 줬냐면 일직선 위를 매분 88m의 속도로 걸어갈 때 라고 줬거든요. 이걸 이제 이 사람의 이동거리니까 여기를 88t라고 쓸 수도 있는데 일단 제가 여기를 그냥 x라고 써볼게요. 알겠죠? 아까는 제가 t에 관한 식으로 바로 썼는데 이번에 바로 안 쓰고 그냥 x라고 써볼게요. 알겠죠? x라는 변수를 잡은 이유는 이 사람의 속도가 나와있기 때문에 이렇게 잡은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뭘 알고 싶은 거예요? 머리 끝의 그림자의 속도죠. 그럼 y를 뭘 잡아야 되냐면 여길 잡는 게 아니에요. 머리 끝의 그림자는 처음에 어디 있었어요? 여기 있었죠. 지금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그러니까 다른 변수를 잡는다면 어디를 잡아야 되냐면 여기를 잡아야 돼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머리 끝 그림자의 속도니까 이렇게 길게 잡으셔야 돼요. 여기를 y로 잡는 애들 많은데 물어보는 게 머리 끝 그림자의 속도니까 머리 끝은 처음에 여기 있었고 지금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어서 여기 변수를 잡아야겠죠. 이해되시죠? 네. 이 변수만 잘 잡으시면 사실 대부분 끝난다고 봅니다. 자, 이제 문제 풀어보죠. 우리는 이 x의 변화율을 알아요. 뭐예요? 분당 88m. 맞죠? 우리는 이 변화율, y의 변화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y와 x 사이의 관계식만 구하면 되는 거죠. y와 x 사이의 관계식은 당연히 뭘로 구하겠습니까? 닮음으로. y-x 대 1.8은 y 대 4다. 맞아요? 다시 봅니다. y-x 대 1.8은 y 대 4다. 그죠? 네. 그래서 y-x 대 1.8은 y 대 4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맞냐? 이걸 y에 대해서 풀어볼게요. 1.8y는 4y-4x거든요. 그럼 2.2y가 4x인가요? 그죠? 네. 2.2y가 4x니까 y라는 놈은 1.1분의 2x 1.1분의 2x면 11분의 20x라고 볼 수 있죠? 11분의 20x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우리 뭘 알고 싶다고? 머리끝 그림자의 속도. 즉 머리끝 그림자의 속도라는 건 뭘 뜻합니까? y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 즉 이 속도라는 놈은 dy by dt 이게 되는 거죠. 이게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양변을 x에 대해 미분합니다. 그러면 x가 아니라 t에 대해서 이거는 상수배 미분은 미분의 상수배니까 이 x를 t에 대해 미분하면 되죠. 근데 x를 t에 대해 미분하면 얼마라고 써있어요? 써있죠. 그죠? 사실 저 문제의 초기 조건에 이렇게 써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건을 쓰는 방식이 두 가지인 거죠. 이렇게 쓰셔도 되고 아니면 어떻게 써도 돼요? x는 88t 이렇게 쓰셔도 되고. 알겠죠? 이것도 미분은 어차피 이렇게 되니까. 아시겠죠? 예. 그래서 얘 자체가 뭐냐면 88이기 때문에 이 값이 얼마 나오죠? 160 나옵니까?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머리끝 그림자의 속도는 160m/min. 그러니까 분당 160m씩 증가합니다. 이런 얘기죠. 두 번째, 그림자 길이의 증가율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죠? 그림자의 길이라는 놈은 어디가 이제 그림자의 길이냐면 아까 보여드렸지만 여기가 지금 그림자의 길이입니다. 보이시죠? 이거 뭐라고 볼 수 있냐? y-x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러니까 그림자의 길이 자체가 뭐냐면 y-x예요. 그러니까 2번 문제는 뭘 구하라는 거예요? 이 y-x를 t에 대해 미분하시오 이거죠? 차의 미분은 어차피 각각의 미분의 차입니다. 근데 우리 둘 다 알죠? 둘 다 알잖아. 그제 160에서 얼마 빼면 되죠? 88 빼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72 이렇게 되겠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별거 아니죠? 별거 아니죠?
다음 7번은 사실 이 수학투 과정에서 안 풀어도 되는 문제인데 미적분에서 나올 만한 문제인데요. 그냥 해볼게요. 알겠죠? 네. 예제가 영 없어요. 요새 잘 안 나오고 있다 보니까 제가 갖다 놨는데, 자, 이것도 상황을 좀 그림으로 그려야 되겠습니다. 알겠죠? 여러분들이 다루는 대상을 전부 다 뭘로 보셔야 되냐면 점으로 보셔야 돼요. 우리가 크기를 고려해서 연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없습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지금 끌려오는 배도 점이에요. 알겠죠? 예. 이 상황은 이런 상황이죠. 자, 지금 여기가 수면입니다. 수면. 물이에요, 물. 그럼 여기 이렇게 점으로 찍힌 애가 누구냐면 배입니다. 배. 알겠죠? 네, 배가 점으로 찍혀 있고요. 먹는 거 말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절벽인 거예요. 여기가 절벽 느낌을 주죠. 이렇게. 아까 절벽 이렇게. 알겠죠? 네, 절벽이다. 근데 여기에 사람이 서가지고, 이 사람도 점이에요. 알겠죠? 이게 지금 밧줄입니다. 밧줄로 배를 당기는 거예요. 그럼 절벽 위쪽에서 이렇게 당겨도 배는 어디를 향해 옵니까? 사람을 향해 오진 않잖아요. 배가 날아가지고 쫙 날아가지고, 이제 배는 어디로 와요? 일로 오죠. 그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지금 이게 밧줄입니다. 밧줄 당기면 밧줄 이렇게 좀 여분 있겠죠? 그죠? 밧줄 당기는 겁니다. 당기면 나는 밧줄 이렇게 당기지만 배는 어떻게 오게 되냐면 배는 이렇게 오게 되죠. 이해하시겠죠? 네,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매초 4m의 속력으로 끌어당긴다 라고 했으니까 이걸 어떻게 표현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알겠죠? 어떻게 표현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절벽 끝에서부터 배까지 연결된 이 밧줄의 길이를 제가 x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매초 4씩 끌어당긴다는 얘기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요 x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은 마이너스 4다 라고 볼 수 있죠. 그렇잖아요. 내가 4m씩 끌어당기면 이 길이 자체가 매 초당 4m씩 줄어들게 돼요. 늘어나는 게 아니라 줄어들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4m/s.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배가 끌려오기 때문에 이 끌려오는 이 배와 절벽 사이 거리를 y로 보겠습니다. 그럼 사실 이 y도 줄어들 것 같죠? 줄어들 것 같죠? 예. 그 다음에 이 절벽의 높이는 얼마라고 나와 있냐면 30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가 이해되죠? 이 루프는 처음에 58m였어요. 그죠? 그럼 여기가 x면 여기 남아서 이렇게 휘청거리는 이 부분은 사실 58-x가 되겠죠? 이해되죠? 아, 이런 상태구나. 자, 이 문제 어떻게 푸는지 잘 보세요. 어차피 관계식만 세우면 변화는 무조건 알 수 있다. 이게 핵심이에요. 관계식만 세우면. 자, 변수 두 개 있고 30밖에 없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예요? 여기 직각이다 이거죠. 그럼 뭐 하고 싶냐? 그렇죠. 왠지 그분이 생각나죠. 예. PC성을 가진 아주 유명하신 분. 그분이 생각나죠. 예. 그래서 x의 제곱은 y의 제곱 플러스 30의 제곱이라고 왠지 모르겠지만 적고 싶습니다. 그렇죠? 네. 자, 이제 이거의 양변을 t에 대해 미분해 보죠. 이거의 양변을 t에 대해 미분해 보면 얘는 뭐가 되죠?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시면 합성함수의 미분으로 해석하시는 거예요. 어차피 x가 뭐에 대한 함수예요? t에 대한 함수죠. y도 뭐에 대한 함수예요? t에 대한 함수죠.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미분한다요? 합성함수 미분? 일단 x에 대해서 미분한 후 x를 t에 대해 미분하는 것을 곱하세요 라고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우변도 일단 y에 대해서 미분한 후 y를 t에 대해서 미분하는 것을 곱하세요. 30의 제곱은 상수이기 때문에 미분하면 0되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어차피 약분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거 얼마인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얼마예요? 그렇죠. 마이너스 4죠. 이해되죠? 이해되시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저 배의 속력은 이렇게 표현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근데 어떤 순간 2초 후에 배의 속력을 구하시라고 했죠. 자, t가 2입니다. 근데 x도 t에 관한 함수고 y도 t에 관한 함수니까 이때 x, y를 둘 다 구할 수 있죠. 자, t가 2가 됐다면 매 초 4씩 끌어당기기 때문에 t가 2가 됐다면 x가 8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가 얼마나 얘기예요? 50이라는 얘기예요, x가. 그러니까 이때 x는 50이에요. x가 50인 p타입에서 y는 얼마가 되죠? 4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연산의 결과는 마이너스 4 곱하기 40분의 50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5m/s가 되겠죠. 여기서 말하는 마이너스는 배가 반대 방향으로 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길을 어디를 잡았죠? 이 거리를 잡았죠. 이 거리가 줄어드는 것은 배가 절벽에 가까워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내가 밧줄을 단순히 매 초 4씩 이렇게 끌어당기면 배는 절벽을 향해서 매 초 5씩 다가간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괜찮으십니까? 괜찮으시죠? 이것도 왜 우리가 해석이 가능하다? 배가 일직선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는 뭐라고 했냐면 일직선을 움직이는 물체의 운동을 미분을 이용해서 해석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아시겠죠? 네, 조금 어렵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두려워 마십시오. 시험에 잘 안 나오니까요. 알겠죠?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 일단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